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미국은 크고 넓은 곳을 좋아한다. 이 음식도 양이 많아서 짜장면도 보통의 한국의 곱빼기 정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실제 미국의 영토가 방대하기도 하지만은 미국인은 전 세계 어떤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큰 자동차와 넓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와 레드핀에 따르면 미국의 단독주택 평균 규모는 1,600도는 1,650스퀘어핏에 달했습니다. 조지아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인 소니아 힐트는 5년 전에 미국의 토지 이용 패턴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20여 개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주택 면적은 미국이 단연 1위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다만 최근 지어진 주택들을 살펴보면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도 미국과 비슷해져서 2,000스퀘어핏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이들 4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40개국 가운데 한 가구당 평균 방해 개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택 면적을 평균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네, 주택 크기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별장이나 타운하우스, 콘도 등 여러 주거 형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국가마다 도시화 정도와 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균일하고 통일된 측정 시스템이 없더라도 밀도의 차이에 주목하면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인의 생활공간 평균 면적을 보면 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반세기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지난 지닌 미국이 그동안 눈부실 정도의 문화와 경제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호텔 방들이 굉장히 작은 방이 많잖아요. 아우, 집도 네. 작아요. 네, 집도 작고. 네.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일본은 땅이 좁으니까 집도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땅으로 따지면 한국이 더 작으니까 한국이 더 작아야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미국식으로 크단 말이에요. 널찍널찍하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들이 다 큰 게 이게 단순히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땅이 커서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물론입니다. 소니아 힐트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집도 클 수밖에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넓은 영토 하나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힐트 교수는 정부 정책이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연방정부가 반세기 동안 미국인들을 단독주택에 살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194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번듯한 주택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1934년에 설립된 연방주택관리국은 미국의 역사가 깊지 않은 만큼 백지 상태에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도시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예일대 전 건축학 교수인 돌로레스 헤이드는 유명한 계획도시 레빗타운처럼 교외에 위치한 주택들이 대부분 850스퀘어핏 규모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건축자재가 발명되고 주택 건축업자들의 마케팅, 주택을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보는 개념이 생기면서 미국인들은 점점 더 큰 주택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호 앵커께서 일본하고 이제 주택 크기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주택 크기로 치면은 유럽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작아요. 예, 굉장히 작잖아요. 거기도 선진국이란 말이죠.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넓은 집을 선호하고 또 넓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에 반해서 또 유럽은 이렇게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미국의 경우 교외 주택지 확장 기간이 자동차 보급과 고속도로 개발 시점에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네. 또 도심에서 더 멀리 운전하게 되면요. 더 저렴한 토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이는 곧 더 많은 공간에 큰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힐트 교수는 유럽이 주택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도심 기반이 대부분 갖춰지고 나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가 했습니다. 되네요. 만들어진 지, 네, 네. 그러니까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죠. 또 미국인들은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긴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인들은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경향이 그렇죠. 강하다고 합니다. 맞아. 뭐 이거 부시고 다시 짓고 리모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네. 또 텍사스 대학 건축학과 교수인 앤소니 알롭시는 유럽의 도시들은 고대 로마 시대에 뿌리를 둔 장소들로 미국보다 훨씬 오래전에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의 크기를 제한하는 언덕, 산, 강 등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경계선을 긋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생기면서 주택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자동차 시대의 도시를 이룩한 미국 사회는요, 이 같은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 많은 도시들은 재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택을 확장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문화적 차이를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신대륙 정복으로 시작된 미국이 공간 자체를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면서 중요시하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정책과 문화보다도 단순히 이 경제가 더 이 큰 주택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런 시각들도 많은데요. 네. 역사학자 로버트 브러그맨은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자 국민들이 큰 집과 안락함을 선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살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새로 지은 주택들의 평균 크기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차지하는 평균 스퀘어핏이 1970년대에서 2010년까지 거의 2배로 넓어졌습니다. 반면 일본과 영국은 가구당 주택 면적이 줄었습니다. 역사학자 루이스 하이머는 1970년대에 미국인들이 자신의 집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설명했는데요.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집값은 또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집의 크기랑 관련된 게 뭐 단지 하나만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힐트 교수는요, 경제와 문화, 역사, 기술, 정치의 조합이 신비한 방식으로 혼합되면서 큰 주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넬 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경제학자의 경우 사회적 인식도 작용했다는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인 12명을 위한 디너 파티를 주최할 때 집에 절반인 6명밖에 부르지 못할 경우에 집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해도 서 있으면 돼요. 저는 그런 파티 자주 가봤거든요. 근데 되게들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사람을. 그렇죠. 네. 앉히지 않고.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최근 미국 내에서는 1인, 2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주택 취향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구매자들이 원했던 평균 스퀘어핏은 기존 2,260에서 2,066으로 줄었습니다. 2,000 스퀘어피트가 넘으면 굉장히 큰 집이죠. 맞아요. 네. 예. 줄었어도 큰 주택이긴 합니다. 가족 수가 작으니까 이렇게까지 뭐 큰 주택에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유틸리티만 더 많이 나오지. 네, 선호하는 거니까요. 네. 또 이제 결국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국 역시 주택 밀도가 증가하고 또 규모도 축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이건 남가주 지역 이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집값이 비싸서를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홈리스가 많아진다, 뭐 또 젊은 부부들이 살 아파트를 못 찾아서 지금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시애틀에는 이미 시작이 돼 있거든요. 네. 한 400피트, 300피트에서 500피트 사이에 스퀘어피트 사이에 작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는 거의 그 얘기를 스튜디오 해요. 개념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엌도 한쪽에 있고 한쪽에 저 침대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만 따로 돼 있고 이런 식의 조그만 그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한 달에 저 평균이 한 800불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요? 700, 800불 네.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도 젊은이들이 네. 그렇죠. 충분히 어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남가주도 좀 그런 작은 아파트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 요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400 스퀘어핏 정도 되면 혼자 살기엔 전혀 무리가 없단 말이죠. 네, 이제 네. 짐이 많지 않으면. 네. 네. 한국에 가면은 그런 콘도 저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그만 거, 네, 이거 원룸형으로 돼 있는. 원룸형으로 돼 있는 예. 것들. 그게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도 좀 작은 아파트를 많이 개발을 해서 근데 이게 건설업자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조금 낮춘다 그러면은 그리고 네. 렌트 비용을 조금 낮춰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젊은이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노숙자 들거든요.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가 이 정치인들은 뭘 하는 건지 말입니다. 출마하셔야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재 기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박현규 기자 박현 기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